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2차 전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속을 참 많이 상하게도 했었습니다. 70% 이상의 지수 상승률을 기록했던 작년에도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으니까 말이죠. 큰 흐름을 놓고 본다면 2023년 4월 최고점을 찍고는 지금까지도 조정 국면은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대부분 나온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나올 호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지난 수년간 개인 투자자들의 속을 썩게 만들었던 2차 전지 이야기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하나의 뉴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추가 전력 비용을 내라고 요구했는데요. 트럼프는 중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AGI에 먼저 도달해야 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스피드 법안 같은 것들을 통과시켰죠. 스피드 법안은 미국 내 대규모 인프라 및 그리고 에너지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한 네파, 즉 국가환경정책법 개정안입니다. 인허가 시한을 명문화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처리 기한을 단축시켰고 또 프로젝트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환경영향만을 평가하도록 제한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죠. 이로써 미국 내 계획 중이었던 약 3천여 개의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 대기 없이 전력을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센터 주변의 전기 요금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전력회사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는 과정에 있고 그 비용을 전기 요금에 전가시켰기 때문입니다. 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전기 요금은 지난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 6.7%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2.7% 오른 것에 비하면 이 전기요금의 상승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20년과 비교하면 약 38%나 폭등했습니다.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는 결국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을 차단해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트럼프는 그 첫 번째 사례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것이다라고 했고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역 상생 AI 인프라 이니셔티브를 했습니다. 전력회사와 규제 당국의 데이터 센터 전용 요금을 충분히 높게 책정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송정망 확충 그리고 변전소 개선 비용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액 부담해서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체에게 전기요금이 더 이상 전가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메타 역시 원전 기업들과 6.6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을 전액 자사가 부담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등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어떻게 하든 지역 전기요금이 개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여유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이 물론 가장 좋습니다만 건설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올해 중반이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1차 투자분이 결실을 맺기 시작할 텐데요. 이를 돌리기 위해서는 당장 대규모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 빠르게 전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풍력과 태양광인데요. 실제로 2030년까지 발전 연료 및 기술별로 살펴보면 배터리와 재생에너지가 시장 평균치인 6.6% 대비 월등하게 높은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전력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죠. 바람이 불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고요. 태양은 오로지 낮에만 비추기 때문에 이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를 담아둘 수 있는 그릇, 즉 ESS가 필요합니다. 제가 2차 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CES 2026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아마도 10분 중에 9은 로봇이다라고 답변하실 겁니다. 작년에는 로봇의 가능성을 주로 보여주었다면 올해는 실제 산업과 일상에 적용 가능한 단계로 진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우선 엔비디아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인 코스모스, 가상훈련장 아이삭 심, 휴머노이드 전용 모델 그루트 등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한 휴머노이드와 특수 목적 로봇 등의 실용적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바스턴 다이나믹스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선보였는데요. 그 외에도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인 모베드, 물류 로봇 스트레치 등을 선보이면서 산업 현장에서 휴머노이드가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보여줬죠. LG전자는 LG클로이 로봇을 중심으로 가전, 로봇, 공간 데이터를 통합하는 AI 플랫폼을 통해서 좀 더 가정 친화적인 이른바 틈새 시장을 노립니다. 로봇이 실생활에 좀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로봇이 그렇다고 모양 빠지게 이게 전선을 질질 끌고 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로봇에는 배터리가 당연히 들어가죠. 제가 2차 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갖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죠. 요즘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죠. 중국 광저우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은 1월에 톤당 15만 위안을 찍었는데요. 리튬 시장은 2023년부터 내내 공급 과잉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전기차 수요가 되살아난 것일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죠. 오히려 미국에서는 세액 공제가 폐지됐고 유럽에서도 전기차 공급 속도에 좀 조절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딱히 수요가 급격하게 커질 일은 없었습니다. 그보다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데이터 센터를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그리고 로봇에 대한 수요 때문이었죠.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들은 피크 전력 관리와 비상 전원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리튬이온 저장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지난해 3분기 전후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확하게 리튬 가격의 상승 반전 시기와 일치합니다.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기계도 중장기적인 수요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50년까지 5조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결국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세계 인구가 현재 8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로봇 한 대당 2에서 5kW 정도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된다면 대량 보급이 시작될 경우 리튬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구조 변화가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죠. 간펑 리튬의 리량빈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해 말까지 글로벌 리튬 수요가 30-40%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격이 톤당 20만 위안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말이죠. 리튬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막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2차 전지 관련 차트들이 지금 당장 그다지 내키는 모습은 아닙니다. 저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조정을 보여서 가격적 메리트를 주거나 혹은 아예 저항을 돌파해서 넘어설 때 공략할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네 고환율이 요즘 뜨거운 이슈입니다. 얼마 전에는 정부에서 강한 구두 개입이 있었죠. 지난달 24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주식시장의 개장 직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매우 강도가 높은 발언이었어요. 그 바람에 그날 하루에만 원달러 환율이 장중 저점 1,450원대 중반까지 급락했죠. 하루 낙폭으로 마이너스 1.82%,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구두 개입만 한 것도 아니었죠. 기획재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세 가지 방안이 골자였습니다. 첫째, 국내 시장 복귀 계좌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했고요. 둘째, 개인 투자자용 선물한 도입 그리고 환해지할 때 양도소득세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셋째,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을 입금 불산임률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런 정부의 개입도 결국 환율의 방향성을 돌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화가 갑자기 강해지면서 환전 수요만 잔뜩 늘려났을 뿐이었죠. 사실 지난 2011년부터 모두 12번의 구두 개입이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방향성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환율의 상승 원인으로 온통 지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서학개미들이라는 점이죠.
이 서학개미란 미증시 등 해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지칭하는데요.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과거 일본에서도 두 차례나 있었던 일이니까요. 1990년대 그리고 2012년 이후부터 일본에서는 대규모 해외 투자 붐이 있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초과 공급과 더불어 엔화 가치가 폭락하자 일본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해외 투자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해외 투자를 했던 사람들을 와타나베 부인이다라고 불렀죠. 우리나라의 서학개미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와타나베 부인들은 반드시 움직였었고 엔화의 약세에는 반드시 통화량 증가가 맞물려 있었어요. 지난 1980년대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글로벌 G2였습니다. 일본이 급성장하자 위기의식을 느꼈던 미국은 일본을 찍어 누르기 시작했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수출길이 갑자기 막히면서 일본 경제는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기 시작했는데요. 1990년대 들어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찍어 풀기 시작합니다. 이때 와타나베 부인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1990년대 등장했던 와타나베 부인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중반에 이르러서는 엔고가 다시 진행되면서 잠시나마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들을 소환하게 되는데요. 2012년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면서 엔저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고 와타나베 부인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일본 개인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이 재차 시작된 것이죠. 아베노믹스가 절정에 오르기 시작했던 2013년도부터는 와타나베 부인들의 해외 투자가 무려 한 달에 수조 엔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 과거 역사를 보면요. 엔화가 치명적인 약세를 보이는 시기에 어김없이 해외 투자가 집중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일단 일본 경기가 너무 나빴고 그 나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돈을 풀었고 그로 인해 엔화 가치가 하락했던 겁니다. 당시에 와타나베 부인들이 해외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였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서학개미들이 생긴 것이지 서학개미가 원화 약세의 주범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해외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통화의 약세가 더 심각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달러당 80엔 선이던 엔화가 와타나베 부인이 가세하면서 1년 만에 120엔까지 치솟았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이 다카이치 총리가 2026년도에는 추경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확장 재정을 펼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엔화 약세를 더욱 촉발시키고 있죠. 무려 122조 엔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은 이미 지난해 가기에서 확정됐어요. 그리고 국회에 제출될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카이치의 의회 장악력이 높아진다면 이는 곧장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 풀기가 재차 강해질 것이다라는 말이고 지금 당국의 강한 구두 개입으로 막혀 있어서 159엔 전후를 오가는 환율이라지만 조만간 160엔을 돌파해서 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이후 엔화를 무척이나 많이 찍어냈고요. 그로 인한 엔저의 고착화는 벌써 15년째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와타나베 부인들의 해외 투자 집행도 여전히 진행형이고 말이죠.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서학개미들의 국장 탈출 경로를 보면 와타나베 부인들의 해외 이탈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실제로 일본의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엔화 약세가 왔던 시기에 와타나베 부인들의 활동이 커졌던 것처럼 우리네 원화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서학개미들의 활동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요. 유동성을 키우면서 우리네 원화 가치가 단기간에 강해질 것을 기대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여러 번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당근도 제시했었습니다만 오히려 국장 탈출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니까요. 매달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액이 40~50조 원에 달할 정도로 가히 폭발적입니다. 유동성의 급증으로 인해 원화 가치가 추락하고 그 추락하는 원화 가치로 인해 국장 탈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먼저 돈 풀기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가 돈을 풀어 제끼느냐고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통화량은 153.8%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작 71.4%에 불과합니다. 미국이라면 툭하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투하는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나라입니다만 시건 방지에도 우리나라의 돈 풀기 속도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2배가 넘습니다. 이러니 돈 가치가 추락할 수밖에요. 20여 년 전 세계 최초로 제로금리를 도입하면서 돈 풀기에 진심이었던 일본의 경우 243.3%라고 하는 압도적 M2 비율을 기록했었는데요. 그때 세운 기록을 제외한다면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적어도 선진국 중에는 없습니다. 외환 당국이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개입을 해도 유독 원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돈 찍어 풀기 때문이다라는 점, 이건 재고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역대 정부들은 하나같이 손쉬운 돈 풀기를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M2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도에 이미 100%를 넘어섰고 그 이후로도 가파르게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도에는 무려 150%마저 돌파했죠. 통화량이 급증하면 실물 자산은 당연히 상승합니다. 물론 유동성이 급증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업종에 대한 쏠림이 크기 때문에 이 3대 업종이 얼만큼 호황이냐에 따라 주가가 결정이 됩니다. 문제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어 왔습니다만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면서 이 사회적 스트레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의 상실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요. 요즘 중국에서는 탕핑족이 유행이라죠. 평생을 벌어서 집 한 채 장만이 어려우니 아예 포기하고 들어놓는다는 의미에서 탕핑입니다. 우리도 너무 쳐오르는 이 집값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의욕을 잃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백날 부동산을 제지하고 대책을 세워봐야 이 끓어오르는 유동성을 잡지 못하면 집값을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서학개미를 탓하고 우대 환율 적용을 폐지한다고 윽박질러 봐야 환율은 결코 잡히지 않아요. 2012년 10월 그로부터 13년 후에 엔화 가치가 반딱 날 것임을 예측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80엔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현재 160엔까지 상승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00원 하던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 지금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반드시 존재하는데요. 이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자연치료는 어려운 거예요. 일본처럼 원화의 약세가 10년 이상 진행되면서 결국 우리의 돈 가치도 반땅이 날 수도 있습니다.